안녕하십니까. 배정규입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내에 있는 정신건강상담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 훈련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1993년도부터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정신장애는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치료와 재활을 왜 같이 병행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재활 모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치료와 재활의 차이점, 그리고 정신장애에 필요한 개입법, 이 세 가지 내용을 강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 모형에 대한 겁니다. 재활 모형은 병 또는 손상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는 그 원인은 다르지만 손상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유사합니다. 따라서 둘 다 동일한 재활 모형이 적용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정신장애도 그렇고 신체장애도 그렇지만 전부 다 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체장애의 경우에는 병이 아닌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어떤 상해라든지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손상이라고 지금 해놓은 것이 신체장애의 경우에는 병이나 병 이외의 상해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한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손상이라고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성 질환들, 신체 장애에서도 어떤 만성 질환 또는 만성 장애, 그리고 정신 질환에서도 만성 질환 또는 만성 장애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과를 겪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병이 또는 손상이 단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에 다른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어떤 거냐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모형인데요. 손상이 기능결함을 가져오고, 기능결함은 역할장애를 가져오고, 역할장애는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회적 불이익이 역할장애를 심화시키고, 역할장애가 기능결함을 심화시키고, 기능결함이 손상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정신장애는 손상, 즉 정신병 증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인데요. 정신장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환각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음성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기능결함입니다. 기능결함이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무 기술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 기술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생활 기술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잘 하던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역할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역할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가정 내에서 자기 자신이 이전에 하던 역할들을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남이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가정 내에서 다른 가족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업 기술 능력이 전 단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자퇴한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요. 또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도 직무 기술이 떨어지게 되면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이제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사회적 불이익이 초래가 되는데요. 사회적 불이익이란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과 방해를 받는 사회적 불이익 상태인데요.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는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고용이 거부가 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다시 그것이 역할 장애를 심화시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타인의 어떤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역할 장애가 기능 결함을 심화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역할도 수행을 하지 않다가 보면은 직업 생활을 계속해야지만 직무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발전이 되는데 직업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나마 남아있던 직무 능력마저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업 능력 또한 마찬가지죠. 학교에 다니거나 이런 기회를 갖고 그런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 학업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나마 남아있던 학업 능력마저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대인관계 능력도 마찬가지죠. 환자가 결국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나 역할을 잃어버리고 친구들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나마 남아있던 대인관계 능력도 또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와 비슷하냐 하면은 이런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근육과 비슷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느는데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나마 남아있던 능력마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큰 어떤 스트레스가 아닌 일로도 손상이 또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문제가 시작될 때에는 분명히 손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병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병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정신장애 치료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병이 병 자체로 끝나지를 않고 병이 환자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가 이제 만성화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몇 년씩 정신장애를 이제 앓게 될 경우에 초래가 되는 문제가 처음에 문제였던 이 바로 질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 이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파생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이야기했던 정신장애는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질병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병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들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결국은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 따로 개입을 해야지 되고 역시 각각의 이런 어떤 단계들마다 필요한 개입을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서로 앞에 이야기했듯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또 순순환의 고리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이 개선이 되게 되면은 다른 문제들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역으로 다른 부분에서 개선이 있을 경우에는 질병도 또한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활 모형을 설명했는데요. 재활 모형의 매우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질병이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질병이 달리 표현하자면 장애를 가져온다. 질병이 인생의 여러 가지 영역에 파급 효과를 많이 미친다. 그래서 이것이 질병 자체만을 다루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질병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이 파생된 문제들을 함께 다루어야지 되는 것이 정신장애의 특징이다 하는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치료와 재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요. 보시면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처음 문제가 시작되기는 분명히 병 자체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손상이 기능결함을 가져오고 기능결함이 역할장애를 가져오고 역할장애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결함이나 역할장애나 사회적 불이익과 같은 경우에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병의 결과이고 그것이 곧 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과 장애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와 재활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 자체, 즉 정신질환 자체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러니까 병 자체가 아니라 병의 결과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재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신장애의 경우에 비록 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 이후에 파생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점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치료와 재활의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병의 증상을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의 증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활은 병의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환자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여하이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재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료모형에서는 치료를 강조하고 의료모형은 치료를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이고 그리고 재활모형은 재활, 즉 삶에서의 기능과 역할의 증진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거의 의료모형이 정신장애인들의 분야를 의료모형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료모형이 실천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정신병원과 요양원 이런 데가 이제 의료모형이 실천되는 기관이죠. 물론 이제 요양원의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양원이 과연 의료모형에 따른 것이냐 재활모형에 따른 것이냐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전에 정신보건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어서 1997년도부터 시행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다들 발병을 하게 되면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장기간 입원해 있다가 다시 또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간 입원해 있게 되면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입원 기간이 길어진 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능하면은 입원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게끔 즉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학업 생활이라든지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의료모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환자의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사고장애라든지
또는 음성 증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없애는 데 관심을 많이 갖다가 보니까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더라도 의료 모형에 입각해서 보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자꾸 입원 기간을 길게 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증상을 마저 다 없애서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재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짧게 입원시키고 빨리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이제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게 되겠죠. 이제 치료와 재활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재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재활 모형은 손상이 기능결함을 가져오고 기능결함이 역할장애를 가져오고 역할장애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돕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영역에서 도움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손상 부분, 즉 환자의 병 자체, 이 병의 증상 자체 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냐 하면은 병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는 병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신병의 증상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지는 거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따라서 이 손상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치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재활의 영역인데 보면은 기능결함의 문제. 자, 환자가 이전에 비해서 학업 기술이 떨어졌다. 또는 직무 적응 기술이 떨어졌다. 대인관계 기술이 떨어졌다. 일상생활 기술이 떨어졌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결국은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밖에 걸으려고 하게 되면은 다리에 근육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게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걷는 연습을 다시 해야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장애의 문제는 이 병 자체가 우리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일단 한번 입원을 했다. 이렇게 될 때 환자의 뇌가 상당한 정도로 어떤 충격 내지는 영향을 받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도 다들 이제 환자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다음 퇴원하고 나면은 일단 발병하고 나면은 환자가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떨어진다, 뒤떨어진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환자가 마치 다시 어린애가 된 것처럼 이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근육으로 따지자면 근육에 힘이 쫙 다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몸에 이 근육에 힘을 다시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의 방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걷기 훈련을 시키든지 또는 물건을 들든지 이런 방법이겠죠. 몸으로 따지자면은. 또 하나의 방법은 몸으로 따지자면은 보약을 해먹이든지 아마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걷기 훈련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이 기술 훈련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약을 따려 먹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업 기술이 떨어진다. 대인관계 기술이 떨어진다. 자,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가게 되면은 뭐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 게 사회기술훈련인데, 사회기술훈련은 이제 사회적인 장면에서, 그러니까 대인관계 상황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처세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훈련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인관계가 이제 서툴고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그런 훈련들을 받는, 그것이 이제 이 기술 훈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옆에 친구를 많이 붙여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지원에 해당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기능결함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써야 되고, 그것은 두 가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할장애의 문제인데, 역할장애는 결국 뭐냐면 역할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역할장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어떤 역할인가를 부여해야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죠. 밖에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가서 갔다가 내가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 자리,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직장이 있는 환자들은 매우 소수고, 그 또 학교에 복학해서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도 소수고, 상당수의 환자들이 밖에 나가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유일하게 갈 데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인데, 그곳에 가더라도 보면은 환자들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고, 모든 중요한 일들은 전문가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환자들은 가서 떠먹여주는 밥을 먹고 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자리, 자기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장애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책임감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본인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지원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취직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에게 그의 역할을 찾아주는 것들이 환경 지원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재활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전체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게 하고, 또한 자신의 욕구를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찾도록끔 도와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익 증진을 해야지 되죠. 사회적으로 소수자고 약자 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정신장애인들은. 따라서 이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에서 남들로부터 말하자면 부당하게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게끔, 나아가서는 좀 더 정신장애인들이 재활하고 재기하는데 바람직한 그런 사회적 지지가 가능하게끔 그런 어떤 일들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사회적 불이익을 해결하는 방법은 권익 증진 또는 권익 옹호라고 하죠. 권익 증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료와 재활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치료는 병 자체, 즉 손상, 병의 증상을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로 약물로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재활은 환자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사회적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 훈련 또는 환경적인 지원, 그리고 재활 상담, 그리고 편견 해소, 제도 개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재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약물 치료가 왜 필요하냐? 약물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재활에서도 재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물 치료는 필수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약물 치료는 삶에서의 약물 치료는 병의 증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약물 치료인데, 자, 여기에 써놓은 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물을 복용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1년 내 재발률이 한 20% 정도 내지 30% 정도로 이제 보고가 되지만,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 1년 내 재발률은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삶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시키고자 할지라도 병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활을 위해서라도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런데 왜 약물 치료만으로는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의 증상이 설사 없어진다 할지라도
삶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저절로 증진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할 때 증진이 되느냐, 기술 훈련을 해야 되고 그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그가 재활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게끔 사회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지 단순히 병의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수의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 한 가지 생각은 이전에 보다시피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나 또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정신장애로부터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 수기를 쓰고 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과연 당신이 재기하는데 무엇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데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라고 포함됩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터득해서 아는 것이죠. 본인이 약을 먹었을 때와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 차이들을 회복 중에 있는 환자들이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약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만 먹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가족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병이 재발되지 않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약만 먹고 결국은 약만 끊게 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약을 먹고 기다려서 병의 증상이 없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은 결국 약 끊고 나면은 결국 나가서 사회생활 안 하겠느냐, 취직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하고 비슷하냐 하면은요, 이 정신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이제 위축이 됩니다. 이전의 삶이 깨지고 망가지고 환자가 이전보다 훨씬 이제 기능이나 역할이 못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 한 번 줄어든 이 삶이, 자, 물론 문제는 병 자체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 병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한 번 줄어들고 망가진 쪼그라든 이 삶이 저절로 펴지느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활이 필요한 이유는 이 쪼그라진 삶을 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 본인도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야 되고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물 이외에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치료와 재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결론은 치료와 재활은 그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의 증상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인데, 약물을 먹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약을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재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신장애에 필요한 개입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강의에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신장애는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정신재활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분인 앤소니라고 하는 분의 책에, 앤소니라고 한 분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장애는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재활 모형에서 이 4단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손상이
기능결함을 가져오고, 기능결함이 역할장애를 가져오고, 역할장애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이 다시 역할장애를 심화시키고, 역할장애가 기능결함을 심화시키고, 기능결함이 손상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자칫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끊어줘야 된다. 끊어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마다 거기에 필요한 처치, 거기에 필요한 개입,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재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저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우리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문제는 바로 이 역할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지위가 없고,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분명히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장남 대접을 못 받는 것이죠. 장남으로서 처신처세를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도 자기라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직업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떳떳한 어떤 친구들 뭐도 없고 무슨 직함도 없고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 가든지 간에 남들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남들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거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환자들이 처해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그래도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만족스럽게 산다, 정말로 세상을 내가 사는 듯이 산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배부르게 밥 먹고 등 따숩게 잠자고 편히 쉬고 이런 삶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과 그 능력을 자신이 발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비록 발병 이전보다 능력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휘하면서 살 때 그 능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그나마 남아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건 또는 여러 가지 재활 개입법을 쓰건 그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한 개인에게 그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신재활의 꽃은 직업재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사회기술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도움을 제공하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애를 써서 정신보건센터에도 나오고 사회복지시설에도 나오고 친구도 그래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뭐라도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이유는 아마도 본인도 당당하게 살기 위한 그런 거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처신처세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환자들도 가족들에게 돈을 의지하는 한은 가족에게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당당하게 처신처세를 할 수가 없겠죠. 담은 얼마가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고 살 때 그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물론 더 좋은 역할은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이겠죠. 직업재활처럼. 그래서 정말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다 벌어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부양하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하다못해 자신의 용돈 정도는 벌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서로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역할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는다거나 또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거는, 비록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자원봉사를 간다, 그래서 남을 도와준다, 이럴 때 본인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회원분 한 분도 몇 년간을 그 바퍼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노숙자들 그
배식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몇 년간 자원봉사를 하신 그런 우리 정신장애인 회원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역할이 주어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또는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대단한 역할을 바라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내 가능성과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가족분들이 오랜 동안 환자를 뒷바라지하고 하다가 보니까 가족들의 전반적인 생활이 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지원을 안 해주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 학원에 가서 뭘 배우겠다 하더라도 학원비를 대주지 않는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딘가를 정신보건센터든 사회복지시설이든도 나가보려고 하더라도 그 교통비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자에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환자가 했던 정신장애인이 했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패들,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해봤더니 결국 헛돈이 돼버리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밑바탕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에게 니는 막 딴 데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가족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역할을 우리 환자에게, 정신장애인에게 찾아주려고 해야지 됩니다. 저는 조금 이 주제와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환자들 공부하는 데 부모님들이 좀 더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보내는 것 매우 중요하고 환자들이 가서 기능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환자들이 학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사회, 다시금 대학생이 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매우 좋은 그의 기능을 높여주는 데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이고, 역할을 찾아주는 데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할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볼 때 정신장애에 대한 개입법은 치료법과 재활법으로 나눕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치료법과 재활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신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도움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색을 좀 노란색 계통으로 칠해놓은 것이 약물치료 위기개입인데 이것이 치료에서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위기개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급할 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든지 급할 때 누군가 전문가한테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신장애인을 도와주는 기관은 크게 볼 때 정신병원, 요양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일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신병원입니다. 이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 가장 필요한 기관이냐면 바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영역은 이 약물 치료와 위기 개입을 하는 이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가 너무 강하고 다른 게 약한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치료만이 아니라 재활이 필요하다. 이 재활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보세요. 자, 사례관리, 심리상담 필요합니다. 가족교육, 가족상담 필요합니다. 환자 모임과 동료 지원 필요하고요. 환자의 여러 가지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 권익공호 활동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의 꽃은 직업재활이라고 했지만 직업재활, 그리고 교육재활, 다시 학생이 되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기술훈련, 거주지 재활, 환자에게 그룹홈을 만들어서 생활하게 한다든지 또는 혼자서 단독으로 아파트를 한 채, 영세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주지 재활. 그리고 환자의 여러 가지 정신건강 부분만이 아닌 여러 가지 신체 건강을 돌봐주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치료개입법으로 약물치료, 위기개입이 있지만 재활개입법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운데다 그려놓은 겁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전문가가 만나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나주는 겁니다. 만나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어떤 목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나와야지만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 1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1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1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번 한 달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가 나올 것이고 그럴 때 이번 일주일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 그게 나왔을 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생활할까가 나오는 겁니다.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사례관리사가 하는 일은 환자와 같이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함으로 해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하게 하고 자신의 욕구에 입각해서 자신의 향후 1년 계획을 정하게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 달 계획을 정하고 일주 계획을 정하고 하루하루의 계획을 정하는 일을 같이 의논해 주는 겁니다. 같이 의논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을 잡은 것이 본인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면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맺어주기도 하고 또는 정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봐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사람이 사례관리사입니다. 이 사례관리사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 따지자면 일종의 과외 선생님 내지는 담임 선생님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치료 영역에서 주치의가 중요한 사람이듯이 재활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례관리사입니다. 사례관리사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재활 서비스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사례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가면 사례관리 한다 합니다. 근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달에 전화 한 통 내면 그걸 사례관리라고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사례관리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만나서 1시간 내지 2시간이라는 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의논해주고 할 때 이 사례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이 몇 명이냐? 20명 못 넘깁니다. 적당하기는 한 10명 정도 맡으면 적당하게 정말로 책임지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20명 넘어서면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사례관리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례관리사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고 사례관리사가 정신보건센터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사례관리사가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가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대체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어머님들이 결국은 환자한테 매여서 정신장애인에게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고 데리고 다녀야 되고 어디 도움을 받을 수가 어디에 있나 하고 어머님들이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머님들로서는 그 역할을 하는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죠. 그런데 성과를 보기도 또한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야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가가 한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10번, 20번 알아봐서 간신히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가족들의 이 부담을 덜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매우 많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이 약물치료와 위기개입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많은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특히
특히나 사례관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오타네요. 주제 2가 아니라 이제 이 정신장애에 필요한 개입법의 결론입니다. 정신장애에 필요한 개입법은 결국 이 다양한 개입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요약하자면 치료법과 재활법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재활 모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치료와 재활의 차이점을 알아봤고 정신장애에 필요한 개입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활 모형에 대한 아까 4단계로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건 결국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말입니다. 정신장애는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병 자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병 자체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병 자체만을 해결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병이 병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환자의 인생을, 환자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바로 이 정신장애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장애는 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병 자체보다 병의 결과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와 재활의 차이점은 치료와 재활은 그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는 병을 제거,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두지만 재활은 삶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치료 서비스는 제대로 그래도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신보건센터의 수, 사회복지시설의 수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환자들의 필요에 따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동네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너무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개인의 가족이나 우리 정신장애인 입장에서는 치료 서비스만 받아서 안 되고 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재활 서비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재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정신장애에 필요한 개입법인데요. 약물치료와 재활법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위와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재활이 중시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찾아줘야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사회 속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것을 찾아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저희가 치료를 하건 재활을 하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치료와 재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